한다든지 뭐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초급에서 어느 정도, 중급에서 어느, 고급에서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는 게 논문이 되기가 쉬울 것 같고, 초급에서 뭐 예를 들어 뭘 안 다루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중급에서 다뤘는데 그럼 초급에서 왜 초급에서 더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전체를 생각해서 좀 하면 되겠고, 그 다음 또 지적을 해줄 필요가 있죠. 정확성하고 번역 그런 문제는 별도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만큼 어떤 순서로 다룰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체계를 세워서 논문을 쓰기 바랍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좋은 주제인데 뭔가 이게 논문이 되려면 그런 고민들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조설애가 발표를 하기 바랍니다.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화면이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학기 박사 1학기 저설회라고 합니다. 지금은 아는 게 너무 적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어휘교 내용을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한자어 분야에서 사자성어의 연구 주제를 잡았습니다. 제목은 전국인 학습자 사자성어 사용법 형법 조사 연구입니다. 그리고 연구 중심은 파생 조사 조사 연결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수업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연구 모저와 연구 필요성입니다. 한국어 사자성어는 대부분 중국어에서 비롯된 네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이며 단결하고 의미가 풍부한 특징이 있습니다.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사자성어를 배울 때 중국어 성어이랑 비교해서 공부하며 의미가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한국어 사자성어의 사용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결합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학습자는 정확하게 사자성어의 용법이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남호 1997년에서는 국어 화자의 사자어 생산력이 강한다고 언급하였고, 또 남미해 2007년에서는 국어 생활에서 사자성어를 다른 형태로 활용하고 문장에서 잘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호추월 2012년에서는 사자성어의 파생 양상을 분석하고 한국어 교육의 방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사자성어에 관련 교육 방안 연구가 적지 않지만 사자성어에 관한 사용 실태 조사, 학습자의 사용 실태 조사에 관련 그런 조사 연구, 특히 사자성어 형태 확장과 고용에 관련 그런 부족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거는 이런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사자성어의 사용 양상을 설문조사의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고, 어려운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자성어의 사용에 대한 교육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자성어 사용에 대한 어렵 분석에 관한 필요성입니다. 어려운 분석은 학습자의 언어에서 나타나는 반복적인 체계적인 언어 사용 양상을 밝혀 학습자의 언어 발달 단계를 파악하고 그 발달 과정과 어려 생성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입니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에서도 이런 학습자의 언어 요인, 세부적인 표현 수단, 장르, 내용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한국의 논문 사이트 리스에서 한국어 어휘 어류에 관한 키워드를 입력하면 거의 한 1,800개 논문 결과 나왔는데, 근데 그 중에서 한국어 사자성어 어류에 관한 어류 분석 주제로 연구하는 논문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자성어 교육에 관한
논문은 지금은 56개 나왔는데 어류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거는 현재 학습자의 사용 실태를 알아야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사자성어 사용 실태를 분석하고 어류 원인을 밝히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한국어 사자성어 사용에 관한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입니다. 일단은 전국 상하이 외국어 대학교,山东대학교, 연변대학교의 4년제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대상으로 각 대학의 한국어 교재에서 나오는 사자성어를 기초자료로 학습자의 사용 상황에 대해 설문조사 또 어휘 사용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고 이를 통해 전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사자성어 사용 어류를 유형화하고 어류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인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사자성어 교육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조사하려는 교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의 사용법, 특히 파생, 결합 방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 연구 초점은 단순히 한국어와 중국어 사이의 사자성어 그런 형태적인 의미 측면의 차이가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인 학습자들이 사자성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자성어의 파생 그리고 조사와 결합하는 방식에 대해 얼마 정도 아는지 이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중국의 학습자들이 한국어 사자성어의 형태과 의미 차이보다 사용법이 더 어렵고 실생활에서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말한 듯이 연변대학교,山东대학교, 상하이 외국어대학교에서 고급 한국어 학습자 50명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은 성향 연구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어 사자성어에 관대한 교육 연구는 주로 중국인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중에서 대부분은 한국 각 대학의 교재를 분석하고 중국인을 위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목하였습니다. 승현 연구는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한국어 교재에서 수록된 사자성어 양상과 교육 형황에 대한 연구가 많고 한중 언어 형태와 의미를 대조해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교육 방안을 많이 제출하였지만 중국의 한국어 교재에서 수록된 사자성어를 자료로 교육 방안이나 교육 형황 연구가 아직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 주로 교재 사자성어 교육 내용에 대해 기울이고 교육용 사자성어 어휘모로 선정 이런 문제를 많이 했는데 또한 학습자의 의미 측면, 형태 측면 인식만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반면 실제로 고급 단계 학습자들이 사자성어의 사용 문제에 회피하고 사자성어에 대한 사용 실태 분석 연구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제2강에서는 사자성어의 사용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한국어 사자성어의 사용법은 한국어 사자성어의 파생입니다. 사자성어는 대부분은 명사나 부사로 쓰이지만 형태적 접사 하다와 결합하고 동사나 형용사로 파생될 수 있습니다. 위에 교재에 나온 사자성어와 표준국어 대사전 사이트를 참조하여 저는 아래와 같이 표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일단 연변대학교의 교재에서 나온 사자성어의 파생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네, 표를 보면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상하이 외국대학교 수능 한국어 1, 2, 3, 4에서 나온 사자성어의 파생 상황입니다. 또한 사자성어는 접사적이랑 결합할 수도 있고 표준국어 대사정에 따르면 그의 성격이 띠는 그의 관계된 그의 상태로 된 뜻을 더하는 접사입니다.
그리고 의존명사 격식이랑 결합하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는 연변대학교의 교재에서 나온 사자성어를 검색하고 지금 그냥 하나만 찾았어요. 어, 그리고 다른 대학교의 교재도 분석하려고 합니다. 제 다음 부분은 사자성어의 결합 양상입니다. 사자성어는 명사 성질인 사자성어의 결합 양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자성인 명사인 사자성어는 조사이랑 결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목조 2018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어떤 단어를 학습하더라도 고용기나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사자성어는 역시 조사와 어미와 결합해서 교육한다면 학습자에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호추월 2004년하고 남미해 2007년 그리고 이춘균 2020년에서 논문을 결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연변대학교의 교재에서 나온 사자성어를 조사와 어미랑 결합하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은 부사 성질이 가진 사자성어의 결합 양상입니다. 저는 아직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전국의 학습자들이 이런 한국어 사자성어의 사용 상황 조사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직 조사를 설계하지 못하지만 일단 조사 목적과 조사의 고민점을 만들어 생각해 봤습니다. 교재에서 나타나는 사자성어의 사용법에 관련 자료로 고급 단계 학습자에게 설문조사를 테스트를 학습자들이 사자성어 사용법에 대해 어떤 정도를 알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자성어 사용에서의 어류 유형화하고 싶습니다. 또한 사용 어류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고민하는 점은 설문조사와 테스트는 다 실시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테스트의 형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국어 사자성어에 관련 분석 조사는 대부분 다 의미와 형태적인 인식조사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인식조사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사자성어의 사용 실태 조사이랑 차이성을 어떻게 보여줘야 하는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조사를 통해 이런 결과와 오류 원인을 분석하고 사정에서 사용에 관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 제 준비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기 조수래가 소논문을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과정 홍고은입니다. 사자성어를 그 고급 학습자들이 평소에 잘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서는. 그래서 그 인식조사 뭐 이런 거 설문조사 아까 고민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오류를 보시려면 테스트를 마련하시는 게 오류를 더 보기 좋지 않을까. 왜냐면 실제 그 사용하는 거를 잘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유도된 테스트로 해야지 보고 싶은 거를 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전국에서 예전에 번역을 전공했는데 번역을 배울 때 정말 사자성어를 많이 고민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학습하는 동안도 사실 제가 중국어에 영향을 받았었는지 사자성어를 계속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사자성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사용해도 틀린 부분이 많은 그런 고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사자성어를 평소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의미가 음, 좀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박사과정 정혜람입니다. 일단 1페이지의 제목에서 1페이지요. 1페이지 제목이 사용법 실태 잠시만요. 더 위로 올려주시겠어요? 제일 위에 네네네. 여기서 사용법 만약에 선생님께서 사자성어로 논문을 쓰시겠다면 사용법 현황 조사 연구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사자성어 사용 오류 양상 연구로 수정을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사용법 현황 조사라고 하니까 밑에는 다 사용, 양상 아니면 오류라고 나왔는데 여기 사용법이라고 하면 좀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국어 사자성어 사용 오류 양상 연구로 수정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목차를 보면 1장 서론 2장을 저는 사자성어 사용법 대신에 그냥 이론적 검토 선언문을 만약에 쓰시겠다고 하면 간단하게 이론적 검토하고 밑에 자세하게 사자성어의 뭐 정의, 유형, 중국어, 한국어의 뭐 형태적인 어떤 차이를 밝히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장은 중국의 한국어 사자성어 사용 조사 여기 사자성어 사용 실태 조사 아니면 오류 양상 연구로 수정을 하면 더 자연스럽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4장 사자성어 교육 개선 방안보다 이거는 방안을 만약에 제시를 하시겠다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제목이 오류 양상 조사니까 사장에서는 그냥 시사 교육의 방향, 시사점 정도만 제시를 하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휘 사용 테스트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 논문의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어떻게 설계를 할지, 어떤 사자성어를 선정해서 어떤 문항으로 테스트 유형은 어떻게 할지, 분석 도구는 무엇으로 할지, 기준은 어떻게 정할지, 분석 절차 이런 거를 먼저 틀을 짜고 자세하게 밝히고 그리고 테스트를 작성을 하면 더 이 논문의 핵심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론 부분에 리스에서 검색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선생님께서 먼저 한국어 어휘 오류를 먼저 검색을 해봤더니 거기에서 오류 사용 양상에 관련된 논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한국어 어휘 오류를 먼저 검색을 하면 찾기 어려워요. 선행 연구를. 그래서 먼저 한국어 사자성어를 먼저 검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사자성어 4글자만 키워드를 입력해서 검색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관련된 선행 연구를 찾는 데 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급 단계 학습자를 중심으로 테스트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고급 단계 학습자는 토픽 5, 6급을 하면 아니면 대학원 학습자들을 포함하는지 이런 거를 이 논문의 각주에서라든가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명만 네, 선생님. 네, 왕가근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여기 상해에 대해서 쓰는 교재는 한국어 1, 2, 3, 4 맞고요. 맞는데 근데 출판사는 민족 출판사 아니라 세계 도서 출판사입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뭐 얘기들이 많겠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게 이제 사자성어를 지금 한국에서 많이 쓰느냐 안 쓰느냐 이것도 지금 약간 좀 그 고민을 가진 이 연구의 필요성하고 관련해 갖고 사실 한국인들은 사자성어를 구어 상황에서는 지금 거의 안 쓰고 있고 아마 일부 쓸 텐데 그거는 말뭉치라면 좀 검색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어 상황에서 쓰는데 문어 중에서도 주로 이제 그 옛날 고전 문학 작품이라든지 이런 데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그거 아니어도 어쩌다가 문학 작품 아니어도 좀 쓰는 데가 있을 것 같기는 하고 장문적인 상황에서는 한국에서는 거의 안 쓰는데 중국에서는 내가 예전에 한번 듣기로는 중국 사람들이 글을 쓸 때 뭐 서론이나 결론 쪽에 뭐 사자성어든 뭐든 고사성어든 속담이든 이런 거 이용해서 시작하거나 끝내는 경우가 좀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중국에서 글쓰기 할 때 장래희 그렇게 써? 예전에 고등학교 이제 작문 시험 봤을 때 음. 보통 사자성어나 속담 그리고 어떤 명언을 시작하면은 좀 높은 점수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도 그렇게 하나? 요즘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그렇다면 이 사자성어라고 하는 것을 뭐 언제 쓸 것인가? 뭐 한국어 교육을 지금 받은 한국인 외국인 학습자들이 사자성어를 언제 쓸 것인가? 만약에 쓰는 거에 관해서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해의 관점에서 한다 그러면 뭐 고급 수준에서 이 사자성어를 잘 몰라서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사자성어를 뭐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 그렇게 그것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야 되고 아니면 뭐 장문 같은 상황, 그러니까 구어에서는 거의 안 쓸 테니까 장문 같은 상황에서 사자성어를 잘못 썼을 때 뭐 의사소통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관점 내가 이제 어떤 쪽에서 뭐 장문하든 뭐 독서를 하든 그러니까 읽기든 아니면 쓰기에서 사자성어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다.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교재 분석을 했다 하면 교재에서 실제로 사자성어가 있고 그 뒤에 어떤 조사가 붙는지에 관한 것들이 쭉 나올 텐데 그게 되게 상당히 제한됐을 거라고 의가 붙는 경우도 있고 뭐 아까 뭐 하다가 붙는 경우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러한 것들이 교재에서 충분하게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자성어에서 그 뒤에 붙이는 거라든지 조사 사용이라든지 이런데 오류를 범한다 이런 결론은 나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 교재의 분석 결과하고 학습자들의 사용 양상 분석을 뭐 무슨 DCT라든지 뭘 하든지 했을 때 나오는 결과하고 관련시켜서 이런 어떤 그 교재의 한계라든지 뭐 인식의 한계 때문에 이런 사용상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국어가 아니라 거의 장문 상황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제대로 뭐 가르치자라고 시사점을 한다든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사자성어가 아까 말했지만 뭐 문어 상황인지 구어 상황인지 뭐 이해 상황인지 표현 상황인지 그거를 좀 구분해가지고 좀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한 거 하고 그 다음에 학습자 실태를 이렇게 잘 연결시켜 가지고 뭔가 결론을 내야 되지 안 그러면 이게 초점도 없고 사자성어를 왜 교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 부분부터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주 엄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조사를 잘 해야 되는 거지. 조사를 실제로 논문의 결과하고 관련되게 조사 설계를 잘 해야 뭔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학습자 대상은 고급으로 갈 수밖에 없지. 지금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 사자성어 자체가 지금 고급으로 가 있으니까 고급일 때 사자성어를 뭐 장문이 내릴 때 써야 되는데 잘 못 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잘 쓸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뭔가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잘 짜봐야 될 것 같아. 지금 이 주제를 뭐 버리려면 버릴 수도 있는데 만약 쓴다 그러면 잘 짜서 써야 돼. 뭐 네, 자기가 네. 고민했으니까 아니면 번역 상황에서 사자성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렇게 좀 아주 특수하게 초점화 시켜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일반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발표까지 듣고 쉬겠습니다. 박나려 해보세요.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참.
제가 발표할 내용은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모어 어감 능력과 한국어 어감 능력의 상관관계, 문법 감각을 중심으로서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모어와 제2 언어 한국어의 어감 능력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어 학습자의 모어 어감 능력과 한국어 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이들의 한국어 어감과 한국어 모어 화자와의 한국어 어감을 비교 분석하여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지 밝혀보아 교육학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 문제로는 중국인 학습자의 모어 어감과 제2 언어 어감은 서로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가, 모어 어감과 제2 언어 어감의 상관관계, 그리고 모어 화자의 한국어 어감과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어감은 어떠한 차별점이 존재하는가입니다. 연구의 필요성은 어감은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에 버금가는 중요한 언어 능력으로서 어감의 능력 고하는 한국어 능력과 직접적으로 결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 고급 단계에 도달하면 언어의 유창성과 적절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데 어감은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타 언어 교육 분야에서는 학습자의 어감 능력과 교육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에 비해 한국어 교육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매우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의 어감 능력에 대해 구체적인 측정을 진행하여 그 양상을 살펴보아 모어 어감과 한국어 모어 화자와의 한국어 모어 화자와의 어감과 비교 분석을 한다면 한국어 교육에 의미 있는 교육학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론적 배경은 원래 조금 빨리 해야 되는데 꼭 굳이 제가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한국어의 어감의 정의와 중국어의 어감의 정의가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휘 어감은 한중 동형어로 생각하기 쉽지만 의미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하게는 동형 이의 한자어입니다. 따라서 한중 관련 논문에서의 어감에 대한 정의에도 정말 큰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한국의 표준국어 대화사전에는 어감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 비슷한 말로서는 뉘앙스, 말맛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 관련 논문인 오지허 2012에서는 어감을 언어의 느낌, 어조, 의도에 의해 나타나는 의미상의 미묘한 차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반면에 중국에서의 어감은 말맛이나 뉘앙스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로 어휘의 측면뿐만 아니라 의문, 문법, 허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감에 대해 내린 정의는 중국의 언어 학자마다 서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어감을 감각, 직감, 능력의 측면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어감의 정의가 다양한데요. 그중에 제가 제일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분인데요. 이분은 중국어 교육의 대가로서 이분은 어감을 개인의 어떤 언어에 대한 표현의 좋고 나쁨이라고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그 안에는 언어가 제대로 표현되었는지, 위치가 옳은지, 제격에 맞는 것인지, 표현이 적절한지, 간결한지, 정확한지의 여부와 심지어는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까, 어떻게 고쳐야 더 적당할까, 착오를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의 판단을 내리는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비록 언어학자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정의하였지만 공통점이 존재하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감은 언어 표현에 대해 비의식적으로 판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교적 협의적이고 주로 의미감각 측면에 한정된 한국어에서의 어감과 달리 중국의 어감은 서방 언어학에서의 언어 직관 혹은 언어 인식, 의식적, 근데 여기 언어 인식이라고 그 논문에 기재는 되어 있지만 제가 좀 본 거는 언어 인식은 가끔 좀 의식적인 것을 강조하는 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식적 인식, 상위 언어 능력의 개념과 더 가까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국어 연구에서의 어감을 예시로 실생활에서의 어감을 설명하자면 평소에 우리가 문장을 완성한 후 스스로 반복적인 수정과 인색을 하는 것은 모두 자신의 어감에 의한 것이고 교사가 한국어 학습자의 잘못된 발화를 들었을 때도 순간적으로 어감으로 학습자의 비문을 인식할 수 있고 그 후에 문법 지식을 활용하여 수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어감 유형은 다양하게 있는데 이 제일 대표적인 관점으로는 이분이 제시한 음성적인 감각, 의미적인 감각, 그리고 문법적인 감각, 그리고 이분 이후 또 화용 담화 감각이라는 관점이 조금 추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한자 감각도 가끔 있는데 여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어감 능력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면은 이분의 말로는 서방 언어학자들이 말하는 상위 언어 능력에 포함되어 다룬다고 하였습니다. 이분은 이러한 상위 능력이 있다고 6가지로 나누었는데 이 중국의 이 학자는 어감 능력을 앞에 4가지 기능만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결론적으로는 중국어의 어감은 유형을 불문하고 아래와 같이 3가지 펀즈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비문을 직감적으로 판단해내는 능력, 구체적인 문제를 짚어내는 능력, 비문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 3가지가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2분의 어감 유형 분류와 어감력에 대한 기술을 참조하여 실험을 설계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감과 언어 능력에서 서술한 것은 어감도 이 듣기 말하기와 같이 언어 능력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으며 그것을 실제로 입증해낸 연구가 있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으며 중국의 이런 언어학 대가들이 어감 교육의 중요성을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어 교육에서 어감 교수법은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도 생략하겠습니다. 따라서 선행 연구를 찾아보시면 중국에서의 어감 교육은 굉장히 많고 대체로 어감의 본질 및 특성에 대한 이론적 연구, 화자를 위한 어감 능력 배양 연구,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어감 능력 배양 연구, 소수민족 어감 능력 연구, 영어 어감 능력 배양 등 5개의 방향이 있지만 실증적인 연구는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이고 대부분 이론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어에서 어감 교육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의미 감각 분야에만 치우쳐 있고 리스에서 검색을 하면 어감 연구는 한국에서의 중국어 교육 분야에서만 2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어감에 대한 연구의 수가 적으며 중국어 교육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학습자의 한국어 어감 능력 측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은 중국의 한국어 고급 학습자로 설정하고 변인 통제를 위하여 성별, 나이, 출신 지역을 모두 통제하였습니다. 한국인 피험자도 마찬가지로 산정하였고요. 실험 방법은 아직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한국어 시험지와 중국어 시험지 2개로 나누어서 한국어 어감 능력과 중국어 어감 능력을 측정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원한 구성 형식은 이분의 이것을 형식을 참조하고 구체적인 비문들은 지금까지 한국어 어감 능력 테스트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한국어 오류 분석 관련 논문을 참조하여 선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험인 만큼 모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완성하게 되고 채점 방식은 정확하게 비문과 정확한 문장을 섞어서 제시하며 문장별로 정확성 여부를 판단하고 틀린 부분을 찾아내고 정확하게 수정하도록 합니다. 이 틀린 부분을 찾아내고 정확하게 수정하도록 한다. 이 부분에서 기존의 문법성 판단 테스트랑 차이를 두고요. 한 항목이 틀리면 1점씩 감점을 하고 최종 점수가 높을수록 어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T검정을 실시하여 그 관계성을 증명하려고 하고요. 6장에서는 그 구체적인 양상을 분석하고 이 논문 솔직히 다른 논문을 투고로 준비하는 건 다른 것이 있는데 이 어감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발표는 이걸로 선정해야 했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라면 그 어감 관련 연구가 특별히 중국어 교육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는
근데 제가 지금 한국어에 적용을 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한국어는 교차어인데도 그 어감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 한국인 피험자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됐고 참조할 수 있는 선행 연구가 매우 부족한 것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어감은 외국의 그 언어 인식 쪽으로서 많이 오기는 했지만 조금 자신의 특징이 있고 좀 정의도 서로 좀 달라서 과연 이렇게 중국어 교육에서 이론을 한국어 교육에 적용을 해도 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재밌는 주제인데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재밌는 주제 어감에 대해서는 딱 들었을 때 생각할 때 선생님께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연구하실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그 한국어 교차어 말씀하셨잖아요. 조사 사용 차이에서도 어감 차이가 나고요. 쓰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 교수님은 논문에서도 나왔잖아요. 부엌을 쓸 거냐, 주방을 쓸 거냐, 키친을 쓸 거냐, 이런 어감 차이가 나고요. 조금 더 크게 보면 문장에서요. 활용적인 맥락을 보는 것도 어감 차이란 말이에요. 좀 직선적으로 말하지 않죠, 한국 사람들은요. 근데 이렇기 때문에 어감이라고 하시면 좀 번박하다, 주제가.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어감에 대한 연구를 하실 때에는 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이번 논문에서 한국어 사용에서의 이 어감, 물론 제가 어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더 넓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어는 잘 모르지만 고리버이기 때문에 연구가 활발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한국어에도 분명히 필요한 연구인데 단지 어감이라는 단어로 선택돼서 연구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분리돼서 연구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네. 국어교육하는 저기 누구냐? 강지영 오늘 발표할 거니까 누가 김범진이나 오지영이가 한번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봐.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박사과정 김범진입니다. 저도 재밌게 잘 들었고요. 이 실험과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직관이었으니까 어감을 이제 한국인 피험자를 두고 측정을 한다면 어디까지를 어감이라고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알 수 있을지 약간 궁금하거든요. 혹시 실험을 중국어 쪽에서 이제 중국 쪽에서는 이 어감에 대한 실험을 할 때 어떻게 설계를 했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것도 제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인데요. 중국에서는 일단 어감 관련 연구가 굉장히 많지만 아까 선행 연구에서 말했다시피 이론적으로 많이 치우쳐 있고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실용적인 연구가 몇 편 있는데 주로 그 비문을 주고 그게 비문인지 아닌지 판단을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판단을 하게 하고 그걸 정확하게 수정을 하는 것으로 그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나 이제 뭐 여기는 오지은 선생님이나 강지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훈련이 돼 있잖아요. 비문 찾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네.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피험자로 적절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요. 그 어감이라는 게 그 중국에서는 모국어 화자를 상대로 한 어감 교육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국어 화자 사이에서도 어감의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그런 이론이 조금 있는데요. 모국어 화자라고 해도 답안 작성이 더 빠르거나 그 수정을 할 때 더 적절하게 수정을 했다는가 그런 판단을 통해서 모국어 화자의 그런 어감 수준 차이를 하는 그런 연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모국어 화자만 대상으로 한 어감 측정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지금 네, 중국어로. 또 다른 사람들은 뭐 괜찮겠네요. 네, 한국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 어감 교육을 좀 받았어요? 오지연 얘기하려고 그랬지? 얘기해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는 그 어감 일단 이렇게 어감을 가지고 되게 초점화 시키신 점이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한국어에서 말하는 어감이랑 중국어에서 말하는 어감이랑 동형동의어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주로 쓰는 어감이 보통은 연상적 의미에 대한 그런 느낌으로 많이 쓰는 것 같고, 반면 중국어에서는 이걸 뭐 문법적 직관의 의미로 쓰는 것 같은데, 아니면 더 폭넓게 본다든지, 아까 강현진 선생님 말씀대로 그 중에 뭐를 정말 하고 싶으신지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아니면 혹시 만약에 그걸 다 통틀어서 커다란 어감 능력을 하고자 하신다면, 그 어감 능력이란 이런 거다를 설정하는 것부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선행 연구가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네, 네, 또 뭐 맞아요. 말할 사람 한 명 정도 더 들어보지. 누가 얘기해. 네, 박사과정 홍고은입니다. 저도 다 비슷한 생각인데 어감이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감이라는 그 개념이 되게 크고, 사실 어감이라고 들었을 때 정답이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험을 가서 보면 빨리 풀고 정답을 맞추고 약간 이런 실험이라서 되게 어감과 괴리되는 느낌이 있어서 어감이라는 게 매력적이긴 하지만 실험까지 연결하기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자, 얘기해. 네, 어감은 실제로 그 어감이란 관념은 굉장히 크지만 그 하위 분류로 그 음성 감각, 의미 감각, 문법 감각, 그리고 허용 감각 이렇게 네 가지로 하위 유형을 분류했고요. 제가 지금 아직 그 설문지까지 나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저는 조금 원래는 의미 감각이 한국어에는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한국어 어감의 뭐 예를 들면 중국에서의 조선족을 상대로 한 어휘 어감 교육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항상 중점적으로 하는 경우가 뭐 예를 들면 의성어, 의태어, 뭐 자음, 모음 그거 발음에 의해서 뭐 어감이 달라진다 뭐 그런 조금 한국어에는 의미 감각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적합을 함에 있어서 아까 강현진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한국어에 직접적으로 어감이라는 연구는 굉장히 적고 있다고 해도 뭐 리을 어감에 관한 걸 하나 논한다. 그런 논문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밑으로 뭐 언어 직관 쪽으로 조금 이렇게 분산되어 연결이 된 게 있어서 의미 감각은 조금 기존의 연구들과 중복되는 느낌이 들어서 문법 감각을 저는 선택을 했고요. 솔직히 저도 그 문법 감각을 측정을 함에 있어서 빨리 대답하고 그 답의 정확성을 본다는 게 저도 솔직히 계속 고민되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일단 선행 연구가 굉장히 조금 적고 기존의 연구에서도 그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아마 선생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감 능력에 관해서 좀 관심을 가진 것은 상당히 재밌는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어감 능력들을 잘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하위 분류해가지고 그거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실제로 그 문법 전반하고도 상당히 이렇지는 않았지만 문법을 상당히 다룰 수 있는 아까 그 음성상징어의 그런 어떤 음성적인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뭐 어휘의 어떤 의미도 있을 것이고 뭐 조사 같은 그런 어떤 그 사용의 어감도 있을 것이고 뭐 어떤 화용적인 맥락에 관한 그런 어감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한다 그러면 이건 박사 논문 주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소논문을 쓴다고 했을 때는 이제 제목 자체에서 만약에 이제 문법적 어감이라고 하면 아예 제목에다 문법적 어감
내세우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론 부분에 어감이 이런 게 있고 이렇게 하고 나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겠다라고 하면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 두 번째 이제 또 중요한 건 아까 중국에서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됐는데 이 어감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뭐랄까 이 평가 도구,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겠죠. 그것만 잘 만들 수 있으면 그 평가 도구를 중국어를 판단하는 데도 쓰고 한국어를 판단하는 데도 써서 두 개 상관관계를 해가지고 뭐 SPSS 같은 거 돌려보면 상관관계가 나올 테니까 충분히 소논문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감의 정의를 잘 해가지고 자기 실제 논문의 어떤 범위를 제한해서 하고 그걸 평가 도구만 잘 만들 수 있으면, 중국에서 하는 거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문법 어감이라고 하는 건 보니까 비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에 가장 가까운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도 비문하고 관련해 가지고 뭐 주어 서술의 일치 문제라든지 뭐 이런 몇 가지를 가지고 비문을 판단하는 그런 어떤 논의들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서 중국에서 만든 그 어감을 테스트하는 그런 어떤 그 평가 도구를 잘 수정해서 해보면 재미있는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혹시 또 해외에서 그 언어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메타적인 그 언어 인식하고 관련해서 메타적인 문법 능력하고 그 다음에 외국어 교육하고 관계라든지 아니면 자국어 교육하고 관계라든지 이런 논문이 있으면 중국 거 말고도 다른 쪽 논문들도 좀 찾아보면 일단 소논문도 쓸 수 있고 그걸 잘 발전시키면 이제 박사 논문도 가능한, 주제 자체는 상당히 재밌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누구를 잘 만드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테니까 그걸 한번 일단 되든 안 되든 소논문 한번 써보세요. 이게 아까 좀 제한해서 소논문 써보고 공부를 하다 보면 좀 더 확장하면 뭔가 재밌는 주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좀 잘 해보고 나중에 또 이것저것 찾아보고 좀 상의를 하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우리 한 5분 쉬었다가 또 나머지 2명 발표를 듣겠습니다.